안녕하십니까. 동정전 실천 네트워크의 송원규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농사에 도움이 바로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딱딱하고 지루한 정책의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 심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무엇을 현장에 또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게 할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친환경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한 3개 정도 증액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 예산안은 중에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친환경 부분에 이제 3개가 올라갔는데,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없어졌던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예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다른 하나는 친환경 직불제, 이제 정부가 들어선 지 곧 있으면 이제 연말까지 가면 한 6개월 정도 될 텐데, 이재명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 정책의 핵심은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입니다. 2배 확대 5년 안에 될 것 같으세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어쨌든 그 과제를 현실에 되게 하려면 직불금, 사실 친환경 농민들은, 여기 친환경 농업인들은 노동력도 훨씬 많이 필요하고, 아까 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제할 때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관행 농가보다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감당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실천하고 계시는데, 사실 직불금으로 그런 보전 충분하진 않지만 일부라도 보전이 되고, 또 재해 대책을 또 친환경 농업에 맞게 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작동이 돼야 관행 농가가, 지금 원래 하던 친환경 농가들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가격은 안 나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드는 친환경 농업을 대가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이 필요한데, 일단 직불금만이라도 현실화하자. 물론 이제 작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던 친환경 직불금 단가가 인상이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확대하자는 예산이 있고, 우리가 항상 하는 친환경 급증 예산의 좀 필요 부분에 증액 예산, 이렇게 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다 통과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도가 있는 것이고, 그 한도 내에서 뭘 증액할까에 대해서 국회에서 한참 논의 중이고요. 그래도 친환경, 이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대해서는 원래 했던 거고 갑자기 사라진 예산이고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모이고 있어서 증액이 거의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증액이 되는 과정에서도 없어졌던 예산이 이렇게 부활하는 거는 상당히 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또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했었던 정책인데 다시 하는 거, 어차피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했었던 걸 다시 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하기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기획재정부에는 나름의 절차가 있어서 우리는 친환경 이 꾸러미 예산은, 임산부 꾸러미 예산은 농식품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득이 좀 낮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이 바우처라는 거를 줘서 농협이나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을 따로 상당히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거 아니냐,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 따로 하지 말고 그 바우처 가지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없앴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살리려면 왜 다시 살리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또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엄청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렸냐? 정책이란 게 그런 겁니다. 사실 현장에 너무 필요하고, 이 현장에서 이 땅을 일구며 또 친환경으로 실천하면서 이 농사 짓는 여기 계신 친환경 농업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아주 미래의 대안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이걸 풀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이 설득이 된다고 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설득되지 않으면 정책이란 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왜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냐면 불과 반년 후면 다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님도 새로 뽑아야 되고 시의원들도 새로 다시 뽑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해도 시에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과 정책을 결국 우리의 표를 받아서 당선되신 분인데 그 분들이 정작 그 공간에 가서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지 말지를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을 하는 것이 현실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서 힘을 가지고 표를 행사하고 그 표를 행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표를 줄 때는 이거 하기로 했잖아 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지 않으면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그냥 공약집 안에 있는 검은색 글씨로 남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수없이 반복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얘기할 건가, 그리고 예전 선거하고는 왜 지금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고민해보고 좀 앞으로 이제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당들에서도 후보들도 다 자신의 정책을 준비하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에 대한 이제 우리의 준비를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3년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많이 겪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이 새로운 농사법을 내가 실천해야 할 정도로 날씨의 변동, 극한 날씨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엄청난 재해, 폭우로 인한 재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경기도권에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뭐 충청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산불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발생한 산불 같은 것들이 그 마을 전체를 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농업의 환경 자체를 크게 바꾸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일단 당연히 재해 대책 같은 거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깔고 있는 농업 인프라, 농업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너무나 노후화된 것, 여러 가지 뭐 수리 시설, 물 관리 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너무 노후화가 많이 해서 정부가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재해가 예방되는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고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적응과 감축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감축은 간단하죠. 친환경 농업을 많이 실천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농업에서 발생하는, 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지 투입물을, 관행농업에서 쓰는 투입물을 줄여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 친환경 농업을 계속 실천하면 땅의 이 구조와 화학적 성질이 변해서 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땅으로 흡수하는 능력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을 하면 탄소 배출이 당연히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은 이제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땅을 바꾸고 친환경 농사를 꾸준히 실천할수록 생각보다 이 작물들이 재해에 견디는 저항력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것이 그러한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를 포함해서
무농약까지를 이제 친환경 농업 인증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점점 유기농으로 가자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농산물 가격은 그만큼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빨리 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한 해 동안에 상당히 많은 유기농업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국가들이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정책은 이 유기농 정책에 있다고 다들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친환경이라고 해서 특별히 기후위기에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성질이 변하고요. 작물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탄소를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도 중요하죠.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기술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도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에 많이 중요하지만 이 스마트 농업을 늘리는 것보다 유기농업 면적을 빨리 늘리는 게 훨씬 더 과학적으로 미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납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확실한 출하처, 경기도 학교급식에 확실한 출하처가 없으면 그냥 일반 경로, 판매 경로를 통해서 팔았을 때는 관행 경로보다 가격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이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농가들이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에서 면적은 2011년도, 12년도에 친환경 인증 면적이 정점을 찍은 이후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농가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한 해에 한 5,000호씩 친환경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 이제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 경기도가 보여준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농가에서 잘 생산하게만 하면 확실히 판매되고 우리 시민들이 사 먹는 경로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뭐죠? 급식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급식 정책은 전 세계가 공통입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 급식, 유기농산물 급식을 전체 식재료의 50% 이상으로 거의 강제, 의무화하는 정책들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그거를 60%, 70%까지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많은 파동을 겪으셨던 것처럼 교육청에서 그러한 정책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그 경쟁입찰 제도를 갑자기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김포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왔던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이 친환경 급식 체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10년, 15년을 노력해왔던 결과물이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와 정책의 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친환경 쌀 정책을 급식에서 많이 바꿨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지역산 농협 브랜드 쌀이면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친환경 지역산 쌀을 학교 급식에 넣도록 하는 정책들을 하면서 최근에는 경기도에서는 전국과 다르게 무농약과 유기농 이러한 농가 수가 오히려 최근에 아주 크진 않지만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급식의 힘입니다. 이런 확실한 판로, 다음은 뭐냐? 이런 확실한 판로를 포함해서 직불금 정책이라든지 유기농 자재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든지 친환경에는 없는 재해 대책 같은 것들을 따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러한 많은 정책들을 설계하고 실행을 하는 바로 정치를 통해서 행정부, 즉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맡는 이 정치 리더의 힘입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 시절에 경기도 친환경 급식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안정화되고 많이 진전됐습니다. 그 정치를 이끄는 도지사, 시장, 또 시의회 의원님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그 정책을 이해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판로를 만드는 걸 포함을 해서 정책의 수많은 부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결국은 우리는 결과물로서 이러한 정책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 때 훨씬 더 후퇴한 건 사실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 정책도 없앴고 많은 부분에서 친환경 직불금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반면 이런 여러 반대되는 정책들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이런 결과로 봤을 때 획기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바꾸어내는 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2011년, 12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친환경 농업 정책을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정책을 실행한 바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전에 친환경 인증제를 도입한 게 1996년에 지금은 친환경 농업법이지만 당시에는 환경농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고요. 99년에 친환경 농산물을 가장 많이 당시에는 유통했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을 만들면서 한 10년 정도 엄청나게 친환경이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줄곧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이제 자료들은 이런 이제 수치들은 그냥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그 계기가 바로 처음 제목에 있었던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 소비자가 알아서 원래 친환경 농업을 시작했어요. 우리 70년대에 유기농업을 처음 실천하신 1세대 유기농부 선생님들은 일본에 가서 유기농업을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농사를 땅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이런 막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화학비를 많이 쓰는 농업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가톨릭 농민회가 우리나라 제일 큰 농민 단체였습니다. 이제 가톨릭 농민회 지금 익산시죠. 전라북도 익산군의 황등면이라고 하는 곳에 가톨릭 농민회 이제 지회장님이 이제 당시에 젊으셨죠. 그래서 역시 그 70년대만 해도 점점 고령화가 시작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 이 집집마다 돌면서 농약통을 짊어지고 마을 젊은 농부였으니까 마을 다른 농가들의 농약 살포 작업을 막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논두렁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사인이 급성 농약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가톨릭 농민의 회원들이 일본에서는 유기농업이라는 거를 하고 있다더라. 가서 교류를 하고 배워와서 그것이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6년에 환경농업 육성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그리고 그 친환경 농부들이 이렇게 땅과 함께 농사 짓는 것을 존중하고 그 농산물을 사고자 했던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 직거래를 하면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됐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 1999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이 2001년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까지는 한 10여 년 정도 친환경 이 농사가 엄청나게 빠르게
면적이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장 확실한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경로가 생협이었기 때문에 생협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최근에 혁신적인 정책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만든 정책은 아니기 때문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협의 시대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전성기를 다시 만들어냈던 시기가 바로 이제 2차, 3차 시기에 왔었던 경기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만들어냈던 이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2010년도에 역시 그때 지방선거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내가 당선되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펼치면서 당선이 전국적으로 됐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40% 정도가 생협을 통해서 유통이 됐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실태조사라는 거를 AT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점점 급식이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은 반대로 생협보다 친환경 급식이 전국에 생산되는 40% 정도의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정부가 먼저 바꾼 게 아니고 소비자, 즉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님들하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친환경 농업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했던 것이 큰 계기가 되어서 친환경 농업 정책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만들어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점점 농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바꿀 기회가 바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혹시 그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학교 학생들, 영양교사 선생님들 혹은 소비자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혹시 나눠보실 기회가 있으실까요? 1년 동안? 네. 혹시 올해 좀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 바로 손들기는 그러신가? 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을까요?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비자하고 얘기를 해봤고, 네. 얼마 전에는 미래 농업인? 네. 귀농하시려?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농업 자체는 아시다시피 점점 관심이 떨어집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이제 국민인식조사를 하는데, 그 국민인식조사를 봐도, 여전히 그건 높아요. 농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식량 안보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이 의사는 여전히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80%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한 4년 동안 보면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농업에 대한 인식은 떨어져도 소비자들이 최근에 가장 확고하게 갖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정말 참 많이 합니다. 그걸 가장 폭발적으로 보여준 게 플라스틱 덜 쓰기 운동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플라스틱, 일회용 덜 쓰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가장 이 의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그 친환경 농업을 아는 분들은 그것만큼이나 폭발적인 힘을 가진 게 바로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으로 전환해 가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농업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고기를 덜 먹자, 육식을 덜 하자,
이런 이야기들로 오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식단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식단 위에 고기를 많이 올린다, 적게 올린다 이런 단순한 논쟁이 아니고 우리의 식단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지금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농약과 화학 비료를 많이 쓰는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농생태, 생태농업,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매우 빠르게 확산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법률도 제정이 됐는데요. 그러한 법률과 함께 병행되는 게 반드시 농약과 화학비료를 짧은 기간 안에 절반 이하로 감축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친환경 농업정책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맞물려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환경 농업 정책이 앞으로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이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작 단계니까 약간 외국 사례를 섞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프랑스에서 식량 주권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4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좀 법률 명칭은 상당히 길어요. 농업의 세대 교체와 그런 생태 전환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칭을 갖고 있는 법인데요. 프랑스 내에서는 그리고 유럽권에서는 최초로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법률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줄여서 식량 주권법이라고 해요. 근데 유럽에서 정부에서 식량 주권 용어를 안 쓴 건 아니고 이미 2022년도에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하는 그 농업부, 농림부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많이 하죠. 부서의 명칭을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2022년도에 식량주권부로 이미 바꿨습니다. 근데 식량주권법을 제정한 거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유기농업에 어떤 관계가 있냐 말씀을 드리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작년하고 작년에 수많은 유럽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트랙터 앞에 농민이 없으면 시민도 없다. 농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하는 프랜카드를 걸고 거리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게 유럽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이런 명칭으로 엄청나게 국내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농민들이 왜 시위를 했냐라고 하는 얘기가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제가 짧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국가가 농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이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했냐면 정부의 의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선한 거였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도 빨리 탄소를 줄이고 농업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농업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빨리 질소지를 토양에서 줄이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 급격히 감축하고 가축 분뇨 그거 제대로 처리해서 토양에 많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분뇨가 땅에 들어가면 인과 질소질이 땅에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난 환경 파괴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빨리 강제를 해서 농가에서 빨리 탄소 감축해라. 그걸 이제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대신 기후위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면세유 지원 안 해준다. 기름은 석유는 화석연료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다. 면세유 보조금 확 줄이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했습니다. 이거 틀린 정책인가요? 아마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다 맞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정책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농민들도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시위를 할 때. 그래서 농민들이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관행 농업하던 거 친환경 농업하면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나라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동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값싼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을 하자. 이런 수입 정책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정책이죠. 농민의 입장에서 완전 황당한 거죠. 그래,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탄소를 줄이고 우리도 그런 농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그냥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농민들이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농민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향해서 트랙터 전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젊은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농민들 그 엄청난 시위에 당황해가지고 프랑스는 매년 11월 달에 아주 큰 국가 단위의 농업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 박람회 장소에 농민단체 대표자들을 불러서 내가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까 간사매장에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농민들이 들어가는 걸 거부했어요. 우리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박람회에 이 바닥에 있는 박람회장에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농민 대표자들한테 둘러싸여서 그 자리에서 즉석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사진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어요. 유명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정부가 좀 실수했다. 프랑스의 우리 농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식량 주권 이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재작년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4월에 이 프랑스 아까 농림부가 식량주권부로 바뀌었다고 했죠. 식량주권부 장관이 프랑스 식량주권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프랑스 의회에서 논의한 끝에 올해 4월에 식량주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기후위기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에 보면 앞으로 10년 후면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당연히 비슷하겠죠. 프랑스 현재 농부들의 70%, 80%가 사라진다. 고령이기 때문에. 근데 젊은 농부들은 농업으로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농업 세대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프랑스의 식량 주권을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농업을 그냥 1차 산업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프랑스의 농업은 국민 모두를 위한 일반적인 의제다. 이제 법률적인 용어라서 되게 딱딱한데요. 무슨 얘기냐? 농업을 하나의 그냥 산업으로 치부하지 않겠다. 농업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식량주권법 제일 앞부분에 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길게 설명한 국가 전략 산업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농업은 그냥 1차 산업 중에 하나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나가려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전략적인 산업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식량주권법이고요. 그 식량주권법의 내용에 프랑스 식량주권 뜯어보면 생태적인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초기에 있는 겁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라고 하는 국정과제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들어갔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 문제, 이 난관을 저희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럼 진짜로 뭘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농업이라는 건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훨씬 더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생산이 먼저냐 소비가 먼저냐는 얘기는 언뜻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가 없이 생산이 먼저 가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소비가 돼야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농업,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즉, 국민들이 친환경 유기 농산물을 먹는 경로와 어디서 얼만큼 먹는다는 것이 계산이 서지 않는데 농민들이 먼저 기후위기 시대니까 내가 친환경 농업을 해야지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유럽에서는 이제 그린딜이라고 해서요. 그 그린딜 안에 어마어마한 유럽의 재정을 쏟아붓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딜이라고 하는 유럽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는 8가지 축이 있는데요. 그 8가지 중에 2가지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겁니다. 첫 번째,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을 몇 % 이상 먹을 거냐, 유기농 면적을 몇 %까지 늘릴 거냐, 2030년까지 25%에서 30%까지 면적을 늘리고요. 2050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농지의 절반 이상을 유기농 면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면서 당연히 소비가 있어야지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할 수 있는 세금으로 식재료를 조달하는 모든 곳들에 대해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우선 구매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건강이 아닙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오인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농약이 안 나오니까 친환경 농산물, 이런 생각만을 가져왔던 것이 지난 우리 친환경 농업 정책의 하나의 큰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농약이 안 나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먹는 인간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농사를 통해서 지구가 건강해져야지만 앞으로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만큼이나, 아니 생산보다 훨씬 더 소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 지역의 이 희생과 노력을 정당한 가격과 충분한 소비로서 이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도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유럽에서는 다 문서로 만들고 국가와 EU, 유럽 차원의 정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지역의 소비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생산하는 농민들,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내가 생산하면 그만큼 보상, 적절한 가격을 받고 소비될 곳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생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경기도 친환경 급식이 이미 그것을 보여줬고요. 그것을 우리는 요즘에 또 트렌드에 맞게 K급식이라고 부릅니다. K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급식 중에서도 경기도의 급식이고요. 그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경기도 급식 체계를 배우러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7천만 명한테 급식을 시작을 해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인구가. 그래서 거기는 안 썩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거기는 냉장 시스템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걸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까지 발전을 시킬 거냐.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일단 소비지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아주 오래전부터
유기농 공공급식을 실천해왔습니다. 이미 90%를 달성을 했습니다. 공공급식의 90%가 유기농입니다. 이거는 농산물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가공까지 포함합니다. 유기농 가공까지 포함을 해서 이미 90%를 달성을 했고요. 프랑스는 좀 약간 비율은 낮습니다. 20%, 오스트리아는 50%. 이렇게 소비처를 확고히 하고 나면 당연히 경작지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 친환경 실천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화학비료, 이 농약 사용량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유기 목표, 가장 핵심은 급식이다. 지금 경기도는 친환경 급식, 학교 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시설, 돌봄시설,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관, 그다음에 나중에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 모든 세금이 들어가는 시설에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유럽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 급식 시스템을 일본에서 배워왔거든요. 일본이 공동급식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 다 조리시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인근 학교들한테 배송을 해주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와서 처음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훨씬 발전했죠.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후퇴해가지고 그냥 경쟁입찰, 업체한테 경쟁입찰로 급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본도 지금 그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일본으로 녹색은 미도리인데 녹색 식량 시스템 체계 하에서 이 유기농 마을 정책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시 구정촌 안에 유기농산물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농 마을, 즉 생산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 유기농 빌리지에 생산된 급식을 그 인근의 학교에 공급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유럽도 최근에, 일본도 하고 있고요. 유기농 목표를 2050년까지 25%, 50년까지 농약 사용량 50% 저감, 화학비료 30% 저감,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업 쪽에 잘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요. 2022년도에.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녹색성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올해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수립됐다는 것조차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나한테 와닿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간 내용을 건너뛰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김포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안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저탄소 농업 기반을 앞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저탄소 논물관리, 이거 아시죠? 논에서 물이 항상 고여 있으면 메탄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논물을 평소에 항상 가둬놓지 않고 좀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논물 관리고요. 유기질비로 지원하겠다, 미생물 보급하게, 로컬푸드 유통하겠다, 도시농업 확대하겠다. 근데 요 내용 중에 처음 보는 내용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 했던 내용입니다. 새로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했던 거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이 항목 이름 안에 그냥 넣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김포시만 문제인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군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농업 정책의 내용의 탄소중립 녹색 성장은 그냥 제목만 바꿨을 뿐 원래 친환경 농업과에서 하던 정책을 그냥 묶어가지고 제목만 새로 단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으로는 안 된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현 김포시장님은 공약 지난 3년 전이죠. 이제 내년이면 새로운 이제 국위 선거하는데 이 선거 공약에 나오실 때 농업 공약이 단
한 건이었고, 이 주요 올해 농업기술사 업무 계획에서도 친환경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은 뭐 이게 제목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원래 하던 정책을 그냥 되풀이하는 수준으로밖에 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친환경 급식 정책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고민할 건가. 제가 오늘 공약이나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담아오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 중이고, 이제 김포의 시민사회, 또 농민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를 포함해서 이제 고민들은 이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올해 많은 홍역을 겪으셨죠. 조례를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도 이제 맞서서 싸우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사실은 기존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를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작년 올해 김포의 이제 실정이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도 좀 진전시켜 나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급식 정책에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경기도 광역 곤지암 센터로 출하하는 우리 경기도 광역급식도 하지만 용인시 이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출하회 학교급식 출하회에서는 용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에서 하는 용인 자체 급식에도 별도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출하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도 출하하고 용인에도 출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 친환경 농가들은 더 많은 양을 급식에 출하할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친환경 회원 농가들을 앞으로 모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이제 공공급식에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오늘 얘기한 것에 이제 현재까지 나온 가장 구체적인 정책은 경기도가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후급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그 이호희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소장님이 여러 연구진들과 함께 기후급식은 대체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급식이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연구를 했고요. 기후급식을 하면 얼마나 탄소가 줄어들까 이런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그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 작성 단계여서 제가 그 내용 오늘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다음 기회에 이호희 소장님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좀 그런 하고요. 기후급식 그냥 아이들의 식탁 위에 친환경 비율을 늘리자, 이것을 넘어서서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온 식단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첫째, 농산물에 있어서는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비율을 급격하게 확대시켜야 된다. 아까 보여드렸죠? 코펜하겐은 이미 9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쨌든 육식의 비중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문제도 있고요. 또 기업들한테 불리하니까 잘 얘기하지 않지만 가공식품이 어떻게 보면 축산물보다도 훨씬 더 탄소 배출을 많이 합니다. 이미 공장에서 제조될 때부터 탄소를 배출시켜서 먹을 때도 포장물, 쓰레기, 인간에 대한 건강 악화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과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공식품입니다. 근데 가공식품을 급격히 줄일 수 없잖아요. 다 일을 하는데 예전처럼 2시간씩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뭐 밀키트 같은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우리는 실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급식도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힘들잖아요. 학교 급식이 아이들의 수가.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급식의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이 소위 센트럴 키친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후급식 연구보고서에 담겼는데 유럽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함께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와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특정한 사람한테 부담이 되면, 예를 들면 여성들한테만 부담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센트럴 키친 내 시설과
거기에 고용할 사람들까지 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그 센트럴 키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들을 이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우선해서 공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기존엔 너무나 형식적이었던 먹거리 계획 안에, 먹거리 계획 전체가 형식적이었다는 게 아니고요. 먹거리 계획 안에 친환경 확대 내용은 사실은 경기도의 내용 안에 급식 말고, 학교 급식 말고는 지금까지 발전된 내용이 잘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친환경 꾸러미, 아까 말씀드린 뭐 센트럴 키친 이런 새로운 방식들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면서 사실은 농사 짓기에도 바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아까 소비자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체감할 수 있고 가장 빨리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책상 위에서 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고민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외국의 사례, 더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런 걸 소개해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들도 여기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더 구체적인 친환경 유기농산물 확대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이제 같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좀 대체하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진행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센트럴 키친 사례도 있고요. 뭐 아마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학교 급식을 하면 원래 아이들 식수 인원에 맞춰서 식재료를 주문을 하는데 항상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요즘엔 체험도 많이 가고 아파서 못 오는 아이들도 있고 항상 그 전체 식수 인원에서 준비해 놓은 식재료가 매일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통계로 계산을 하면 그 예상이 됩니다.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뭐 몇 개월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식재료가 남는구나. 1년을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느 시기에 더 식재료가 많이 남고 어느 시기에는 아이들이 출석을 잘해서 식재료가 덜 남는구나 이렇게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흥에서는 요 아침에 그 식재료가 배송이 오면 그날 출석한 아이들의 수를 확인을 하고 예상되는 남는 식재료를 미리 협약을 하거나 준비해 놓은 복지시설로 신선할 때 식재료를 보냅니다.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처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신선한 상태로 받았을 때 그날 남을 양을 예상을 해서 복지시설에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재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전에는 좀 잔식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잔식 남는다 이런 개념이라서 그 여분의 식재료를 이렇게 다른 그 기관에 돌려주는 이런 실천들도 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깨트리는 것들이 교육청에 이런 지침 같은 것을 이제 조례를 계약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이제 이것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여기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사실은 농사짓기도 바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집중해야 될 시기에는 농사보다 정치와 그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나 제도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시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지금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방선거에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까 안 보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눈이 한쪽으로 안 보여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에 김포시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거냐. 일단 급식을 센터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여러 분들과 그
노력을 통해서 기껏 물류센터를 지었는데 물류센터가 전혀 가동도 되고 있지 않은 이 실태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미 경기도 광역급식 체계가 있기 때문에 김포센터를 당장 학교급식에 이용하기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역의 급식에 활용할 방안은 없겠는지, 그 과정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할 여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겠는지,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부터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환경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예산이 현재 그 정부 예산에 응식품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증액 예산으로 127억 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보면 한 절반 수준이에요. 예전에 원래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 할 때에 비하면. 근데 아마 내년에는 127억 원이 다 반영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후년부터죠. 내년에 한번 반영이 되면 내후년 2027년 예산부터는 이제 완전 정상화돼서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이건 사업 단계에서는 여기 계신 농업인들께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전에 처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했을 때 경기도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기껏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대로 꾸러미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를 처음에 잘 사업 방식을 잡지 못해가지고 많은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어떻게 농가로부터 최대한 받아서 이 급식 체계에 반영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이 다양한 좀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나가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 이효희 소장님하고 기후급식에 대한 문제들, 좀 더 친환경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어떻게 발굴할까, 이런 고민들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지고 계신 고민들을 경기 친농연, 경기 지속가능 농정연구소, 또 경기도 김포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전달해 주시면 그거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을 또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그냥 또 지들끼리 또 경선하고 그러다가 누군가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의 친환경 농업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정책을 반영해서 실제 실행할 후보가 누군지, 그 후보에게 우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공약에 반영시키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 당선이 된 후에 그 사람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도록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 과정에 생기는 정책적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네. 회의를 다녀오면서 그러니까 고향급식이 지역급식에서 이제 농산물위원회 그 광역급식으로 넘어오는 문제 때문에 물량개정이라든가 물량개정에 대해서 고향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고향급식을 갖고 온 그 대가로 이쪽에다 더 물량을 더 준다면 그럼 예산 어떻게 따올 건데? 그러니까 예산 어떻게 따올 건데? 그 얘기부터 강남도가 그 당연한 얘기죠. 당장 먹을 수 있는 떡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더 찢어서 먹으라는 얘기도 밖에 드릴 수 없고, 하지만 우리가 뭐 언제나 그것들을 당연하듯이 받아먹은 적은 없어요. 항상 투쟁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키워온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같이 가고 연대해야 된다는 결론을 선배님들이 내려주시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포의 사례가 우리 많이 선배님 보셨지만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그리고 어떤 개념 없이 누군가에게 센터를 맡기게 된다면 고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거기 농민들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역급식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육성돼 있고 조직돼 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과외급식에서 물량을 준다 해도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선전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그냥 전시되기 위한 학교 급식이 돼버리면 딱 그 꼴이 나기 너무 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오싹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가에서 학교 급식을 공공의 영역에서 갖고 가면 우리 문제가 더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 단위의 친환경 급식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주산단지 쪽에 지금 경기급식은 너무나 인간적인 관계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조금 못해도 괜찮아 같이 키워줄게 개념이었지만 국가 단위로 들어가서 주산단지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양파만이 나는 동네에서 양파만 하고 그럼 여기 양파 농가들은 싸그리 정말 근교농업 옛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근교농업으로 김포 뭐 일산 뭐 이쪽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길로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네. 만약에 국가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가들은 그냥 정면으로 맞아요. 그냥 누군가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연구하시는 쪽에서 물론 더 좋은 정책과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노력 중에 하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들겨 맞지 않게 뭔가를 처음 어떤 정책이 기획될 때 그 보호막은 분명 농업이 생산하는 농사만 지으면 잘 지으면 될 수 있게 그 보호막은 분명히 책상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고려해 주시고 기획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주 정확하게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책상 위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인데 가장 맹점 중 현장을 모르면서 좋은 그림, 국가 체계로 가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한 실수는 저희는 여러 번 목격해 왔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있는 현재 위치나 이런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 하에서는 기존에 만들어져 왔던 현장의 땀과 또 눈물로 이 만들어진 체계를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지는 않을 것이다. 철저히 보완적인 부분,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기존의 체계에서 더 추가되는 물량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마찬가지로 광역의 물량을 기초로 내리거나 이런 식의 조정이 아니고 광역 체계를 지금의 상태대로 잘 유지를 하면서 기초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기초센터의 역할은 새롭게 광역 학교급 체계는 이미 잘 굴러가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좀 더 지역 밀착형으로 해야 되는 급식이나 먹거리 돌봄 같은 영역에 특화해서 지역센터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지 지금의 체계를 과도하게 좀 존중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는 제 생각에는 현 정부 하에서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그 용점자만 시청해서 총업해 봤을 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